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뭐 보합인데 해외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는 또 부진한 흐름이었고, 이 상대적 강세가 하락할 때야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반등은 또 상대적으로 약하고, 2류, 3류 시장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도주가 나머지 종목들보다 강하듯이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이 주도주고 나머지가 소외주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소외주 안에도 그 이머징 마켓이니까 더 외면을 받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이 이머징 마켓이 주도를 하려면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가 극도화돼야 된다. 지금처럼 뭐 나쁜 상황,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나올 수가 없으며,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좀 이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2550선을 한계로 하는 흐름. 근데 이제 불과 100포인트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폭은 뭐 분위기 좋을 때 하루 이틀이면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주 부족한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뭐 내릴 때 동반해서 첫 투매야 동참하는 거지만, 첫 투매는 나중에 이미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렸는데 세 번째에 동참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반등 한계치에 왔다라는, 이걸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손절 여부를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웰푸드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웰푸드팜 관련해서 여기 공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계좌 오류나 증권사 오류, 증권사에 이렇게 성함을 쓰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토스증권은 입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 적어주시고, 이분들의 한정해서 그 다시 비밀 댓글로 적어주시면 공지에 있습니다. 그 재신청해서 입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을 안 쓰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쓰는 게 계속 마찬가지지만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자 발송하는 데 드는 발송비가 얼마 들지는 않는데 발송을 하면 꼭 전송 실패가 뜹니다. 이 전송 실패가 뜨게 되면 어떤 분은 받으셨고 어떤 분은 안 받으셨으니까 그 안 받은 분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뭐 재전송을 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면 도저히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시작은 했지만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밴드도 뭐가 좀 다른 일들이 마무리돼서 만들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그래서 지금 뭐 문자 발송하는 거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신 분들에 한정해서 요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면 문자는 전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밴드는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문자 발송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큰 대응에 대해서만 문자로 말씀드리는 거고, 작은 대응, 뭐 작은 파동 같은 경우는 직접 알아서 대응하시면 되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건 기준일 뿐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서 아마 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공백이 생기다 보면 뭔가 또 생각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새 출발할 때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식량 농업 관련주에 대해서 뭐 저도 뭐 나쁘지는 않게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가치라는 건 유한하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석유는 유한한데 돈은 계속 늘어난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나중에 심리가 이렇게 되면서 강력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길게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근데 그 식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가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적도 지역에는 3계작까지 가능하고 북반구에서도 가을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봄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식량이 끊기는 게 어떻냐? 언제냐?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 됩니다. 쌀이 없으면 보리 먹으면 되고 보리 없으면 밀을 먹으면 되고 밀 없으면 또 쌀 먹으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어도 되고 예. 그래서 이 농업 관련해서는 전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투자의 매력이란 게 크지 않다. 특히 이제 뭐 또 나라마다 틀립니다. 미국에서는 농업이 아주 유망한 산업이지만 한국에서 농업은 기형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농업은 전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효율적으로만 생각하면 전국의 농지를 굳이 절대 농지나 이런 걸로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차라리 진출해서 뭐 호남 평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 땅을 전부 한꺼번에 짓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넓은 땅을. 근데 지금 조선시대 농업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소규모 자영농이 중심이 된 농업 구조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5배 정도 올라야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올라도 뭐 5배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추수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처럼 뭐 비축을 해놔 가지고 수요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농업 관련된 종목은 한번 다루겠지만 전망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가 또 요즘 악평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같이 따라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원산업 맞다. 어제가 아니라 제가 한 종목 빠뜨렸는데 무슨 AI인가 하는 거 그 종목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까지만이라도 상승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서 다행입니다. 당황스럽기라기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원산업하고 그 마이더스 AI였나?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맞네. 이런 거 보면 또 제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예, 마이더스 AI가 어떤 상태냐? 요건데
음. 딱히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과연 에너지가 있을 것이냐,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요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큰 시세를 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만 아니 매집의 흔적만 있다면 또 그런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한 3배 올랐다가 다시 죽은 상태고, 네. 그리고 적정 주가가 한 1,000원 정도 되니까 1,200원, 1,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뭐 들어가서 뭘 한다라는 것도 다소 부담스럽고, 하락의 의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단기 시세 내면서 또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 그러면 한참 뒤에 올라간다면 결국 여기 있던 매물들은 포기해서 시장이 녹든지 물을 타서 내려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 올리면 물린 사람들이 당장 던지고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특별히 좋을 게 없다. 그리고 전망 자체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좋을 건 없다. 거기다 이제 상호 변경을 합니다. 보통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과거에 아주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아예 바뀌었거나. 원래 예를 들면 조선업을 하다가 제약바이오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사명을 바꾼다? 이건 뭐 과거에 지우고 싶은 아주 나쁜 일이 있었다, 뭐 요런 거니까 거기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도 했는데 7월 말에 663억 규모.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예. 그러면 663억을 시장에서 조달했을 때 부채 다 갚아버리고 투자 재원도 있고, 그건 괜찮지만 그럼 이제 기존 주주들은 주식이 희석이 되니까, 예,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대 주주도 10%밖에 안 되니까 지분율이, 거기에 따른 또 부정적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재무 구조가 안정이 되니까 망할 염려는 없어지게 될 텐데, 그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받는다.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권리락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락이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리락 나오기 전이다라고 하면 권리락 하기 전에 이걸 팔아야 되나? 라는 부분인데, 대체로 이제 권리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낫고, 그러면 권리락 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유상증자 할 때는 주가 부양의 어떤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락이 나온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유한 종목 파시고 신주를 받으시는 만큼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권리락이 나와가지고 1,000원이 됐다. 권리락 가격이. 보통 이제 착시 효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갖고 있는 걸 털고 그 돈으로 증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1,000원에 받는 거를 1,000원보다 위에서 팔았으니까 뭐 주식 수가 안 늘어나더라도 안 판 것보다는 낫습니다. 대응을 안 한 것보다는. 딱 그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권리락 나오고 나서 그 신주 유상증자 납입 가격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가격보다는 많이 주가가 어느 정도 높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납입 가격 위에서 팔고 그 돈 가지고 증자를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뭐 주당 한 200-300원은 세이브가 될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안 받고 무시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원산업. 송원산업 주가가 단기간에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이제 좋아졌고 송원산업의 실적은 무지막지하게 좋은데,
2분기 연속 500억이 넘는 아주 호실적입니다. 이런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부진한 종목들은 이거 실적이 좋으면 일회성이다. 실적이 나쁘면 계속 나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산업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올해 이 기세로 가면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과 2, 3년 전에 500억대 영업이익 발표하던 회사가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한다.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망가졌으니까 좋아지기가 조금 힘들고, 여기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더 오르더라도 얘는 먼저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더라도 부진할 수 있고, 그게 다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1조 원 넘고 영업이익 2천억 넘는 회사가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될 것이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 올라간다는 얘기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한 지 얼마 안 됐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다소 부진했고,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마트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 의무 휴무 폐지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나왔다가 또 그 악평이 나오면서 또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어뷰징 의혹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 중복 전송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또 진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걸 바로 반납을 해버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마트 규제한다고 재래시장 가지도 않는 거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주말에 배송해도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마트도 똑같이 하려면 마트도 의무 휴업 폐지돼야 되고, 이제 버스 운행도 체계돼야 되고, 영업 시간, 오픈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물류 센터로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온라인하고 비슷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온라인은 규제가 없고 오프라인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상가를 구입하고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면 같은 조건이라면 해볼만 하겠지만, 규제 받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투자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할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상가 수요, 상가 공급 이런 게 다 줄어들고, 그게 또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복합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기대가 다소 꺾였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잘 다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 왜 회복할 거냐? 실적 대비 아니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그 이명희 전 회장님의 지분이 10%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상속 끝나야 주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럼 지금 가격에 상속을 한다. 10%면 이제 3천억인데, 이걸 쪼개서 정영진 대표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가 할증까지 붙는다 해도 한 70%면 한 2천억.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18.56하고 더해가지고
10% 하면 28.56%를 가지게 되고 요거 2,000억 정도를 분납한다 그러면 연 400억입니다. 그러면 배당 총액 기준으로 이마트가 1,500억 정도를 배당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상속세 재원이.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저는 상속해 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통틀어서 없습니다. 한때 30만 원대, 30만 원대 움직이던 종목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절감만 하더라도 상속세 절감만 하더라도 충분히 효용이 있지 않나. 3분의 1 가격 됐으니까 10년 동안 회사 가치는 늘었는데. 예, 그래서 지분의 어떤 증여가 있지 않을까. 지분 증여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재고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 재고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SK 하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중단했다. 요거랑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다. 뭐 이런 정도가 있고 가상화폐가 반등했다. 가상화폐가 반등을 해야 채굴 수요가 있을 거니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예전만큼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이것도 뭐 딱히 이제는 재미없을 겁니다. 신규 투자 중단만 그나마 괜찮을 거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요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 재고가 늘어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재고를 계속 쌓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풀 거고 그러면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정 거래가도 떨어질 것이다. 요런 수순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등의 한계치까지 거의 온 게 아니냐. 잘하면 뭐 이건 만회할 정도, 요 갭을 만회할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이제 상승을 할 만한, 반등을 할 만한 재료가 없지 않냐. 삼성전자는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오히려 조정폭이 더 큽니다. 반등 한계치 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폭이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꺾인다. 그러면 반도체가 꺾이고 나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예,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수를 단기적으로 지탱하던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을 지수를 오히려 지탱하던 상황입니다. 특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오히려 물량 폭탄으로 죽어야 될 종목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44만 원을 보고 있는데 반등 한계치까지.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한 번 더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조건이 더 나빠진 게 44만 원이 오면 선물 매도를 할 것인데 제가 3천만 원 조달한 게 삼성카드 카드론이 5.9%였는데 이번 달은 6.9%로 이자가 1% 올랐습니다.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그래서 조건이 더 나빠졌으니까 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44만 원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물량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타이밍을 지나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시간 끌면서 천천히 물량 소화하는 게 맞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쏟아낼 것이고 그럼 44에서 한가 마이너스 30%가 된다 하더라도 30만 원 넘습니다. 공모가보다. 30만 8천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비로소 좀 또 무너질 만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 계기가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한계치에 도달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형적으로 오히려 올랐고
그게 어느 시점에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순식간에 빠질 것이다. 시총 1, 2, 3위가 무너지니까. 그게 언제냐 그러면 뭐 개인적인 생각은 며칠 안 남았다라고 봅니다. 길어야 한 8월 15일. 근데 8월 달에 보면 8월 15일은 휴일이니까 이번 주 4일, 다음 주 5일, 9거래일밖에 없습니다. 9일 안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도 같이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반등 조금만 해도 현금화 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투자 심리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하니까 좀 널널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때 한 타이밍만 놓쳐도 못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아야지. 난 44만 원에 팔아야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팝니다.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계속 선택이 분화가 되고 파편화되고 쪼개지면 결국 선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세우고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난 현금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현금을 반등할 때 현금을 일부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만든다면 그냥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에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를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해야지. 안 됩니다. 이거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도 난 후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매도를 걸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 이제 풍강 굉장히 많이 회복했습니다. 풍강 같은 경우는 이 풍강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라고 하면 이제 8월 결산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8월 결산이니까 정기주총을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정기주총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풍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총이 반등 어느 정도 했는데 427억에 불과하고, 근데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뭐 30%가 넘으니까 적지는 않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 해봤자 한 3, 40억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고 실적은 작년에 이제 42억 영업이익 났고 작년 8월 기준으로 올해 지금 누적으로 해가지고 32억이고 아마 작년 수준으로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 양호하고 순자산이 이제 거의 700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2년 연속 흑자 내고 자동차 부품이라서 뭐 업황 전망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태의 종목이 시총이 아주 싸다. 심지어 또 이 싼 구간도 지나갔고, 그랬을 때 한번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8월 말까지는 준수한 반응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입장에서 보면 HK 같은 경우는 8월 결산이 아니라 이제 12월 결산이니까 뭐 12월 말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근데 여유가 있지만 입장은 더 그렇습니다. 아직 시총이 353억에 불과합니다. 353억이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22%, 22.15%.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80억이면 뭐 이론적으로 사서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80억이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 이제 양도세가 기준이 100억으로 완화가 되고, 이것도 개인이고 또 지분율에 대한 양도세는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회사가 이제 주가가 비싸면 모르겠지만 저렴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항상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HK나 풍강처럼 아주 양호한 종목들은 아니지만 실적이 그래도 뭐 크게 뭐 적자 보는 것도 아니고 재무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 뭐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시총이 216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최대 주주가 CU 헬스케어고 그 CU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가 또 CU 메디칼이니까
이 여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최대 주주가 개인인 거랑 또 법인인 거랑 다르니까. 예, 그래서 뭐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풍광이나 HK, 특히 풍광 같은 경우는 8월 말 8월 결산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관심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많이들 이제 휴가를 보내시고 계실 테고, 대응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좀 적으실 거고, 휴가까지 가셔가지고 재미없는 걸 이것도 보시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뭐 다룰 종목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뭐 굳이 이제 하나씩 업종별로 이제 꼽자면 자동차가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잘 버티는 부분들은 그 괜찮다는 건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이제 반칙을 일삼는 국가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망가진 업종은 다 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열세다라는 거. 그럼 중국하고 경쟁해서 열세라거나 아니면 실적 전망이 나빠지거나 이런 업종이 아닌 게 전기 전자랑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기 전자, 자동차는 뭐 이 브랜드의 인식이란 게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가 현대차를 제압하려면 중국 자기네 시장 말고 시간이 한참 걸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 자동차 경쟁에서 현대차가 그나마 잘 대응을 했고, 내연기관차도 전기차가 늦어지면 내연기관차가 좋고, 전기차가 빨라지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그 할증 요소가 생긴다라는 거. 예,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전망도 좋고 현대차, 기아차가 좋으면서 같이 좋아지는 구도에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이 실적을 기반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런 여건은 좋지만 이 25만 원까지 매물대가 매우 두텁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시간 가치를 제외하면 아주 매력적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현대, 아니, 왜 이래? 마지막으로 현대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예, SK이노베이션을 보면, 네, 지금 SK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1조 6,491억, 그리고 2분기가 2조 3,292억. 합쳐가지고 벌써 4조 원을 돌파까지는 아니죠. 4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5조 원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하고 배터리 납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파우치 방식이고, 이 방식이 앞으로 위험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이 분리막을 찢어서 발생하는 화재가 상당수 있고, 그 분리막 기술은 SK이노베이션이 LG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차라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할 거고 파우치 형태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평가된 SK이노베이션이 맞지 않나. 그리고 특허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그 배상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은 올해 실적으로 다 털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이 올해 한 23조 원 정도 기업 가치를 가질 것이고, 실적이나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인데 미래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그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굳이 비싸가지고 더 진짜 최상의 결과가 나와도 본전밖에 안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을 할 것이냐. 당연히 SK 이노베이션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수준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전기차 배터리 하기 전에도 이미 지금 가격대에 움직였기 때문에 뭐 기다려주지 않아도 다행히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꼭 투자하고 싶다.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일 건데 10년 안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다 대체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가치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 가치가 좋아지는 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7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까지 하면 이제 100조 원짜리가 될 텐데 매출 100조 원이 넘는 회사가 나중에 시총이 17억 밖에 안 되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건 기다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주가 흐름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결국은 맞게 되는 맞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게 안 되는 고평가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